2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2부 주제는 우리 김용민 이사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죠? 네, 극동방송 얘기입니다. 네. 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극동방송에서 직원으로서 재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특수관계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잘리셨죠? 하여간 형식은 제가 네. 잘린 건 아니고 이제 의원 사직이 됐습니다만은 뭐 그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의원 사직이니 절반은 해고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김사만 목사가 그 종교 개혁을 하려면 나가서 하라고. 김장환. 예, 김장한 목사. 예. 자꾸 헷갈리네요. 마틴 루터처럼 종교 개혁을 하면 나가서 하기 바랍니다. 예, 아, 그렇게 말했어요?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존칭어는 쓰지 않았고 네. 마틴 루터처럼 종교 개혁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예. 나가 놀아라.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만둔 날이 2000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에. 우연이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 기념일에 네. 그게 결국에는 사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김장한 원로 목사가 또 최근에 와 이제 깜짝 놀랄 장소에서 깜짝 놀랄 분을 만나셨어요. 예,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전두환 씨가 저기 40년 되는 날에 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시내 나와서 샥스핀 호화 요리 1인당 20만 원 되는 요리를 즐겼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 인간 정말 아주 구제불능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 안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나오는 네. 거예요. 의원님께서 불도장 준비해드려야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각각께서 김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왜? 각하께서 이런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네. 김장환 목사더라고요. 네. 아, 이 양반 낄 때 안 낄 때 참 못 가리는 분이구나. 이 총기가 그렇게 사라지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 김장환 원로 목사가 극동방송 회장이죠.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과 오찬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장한 목사가 이렇게 12.12 군사 쿠데타 40년 되는 날 이제 전두환과 함께 오찬 회합을 함께 한 후에 또 정상규 평신도 행동연대 대표가 또 극동방송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건 네. 정말 굉장하십니다. 예, 나가는 곳이 없으신데 이때 이 극동방송 한기봉 사장까지 나와서 계속 적극적으로 아마 해명을 했던 모양이에요. 본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그 있는데. 시위하는 정상규 그 대표님 앞에 와서 네. 그 한기분 사장이 직접. 네. 이 정상규 대표님은 평신도 행동연대 전 대표라고 네, 전 대표. 전 대표로 네.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상규 전 대표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다. 이게 참 진귀한 일입니다. 이 사안이 극동방송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구나.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극동방송에 후원 끊겠다는 전화가 네. 걸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호남 지역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온 일가족이 다 뭐 후원회원이었는데 네. 탈퇴하겠다 이런 연락도 오고 말이죠. 이게 말이죠. 사실은 뭐 전도나 복음 이런 것과 관계가 돼 있다면은 이런 연락 안 하죠. 한번 또 후원하기로 한 곳에 대한 애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복음과 완전히 무관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거의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동방송 측에서 정상규 전 대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김장한 목사가 전두환을 만난 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 거고, 그리고 이날 이렇게 함께한 거는 우연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거기를 갔단 말입니까? 근데 전두환 씨 측 얘기는 김장한 목사 스케줄 맞추느라고 12.12에 만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 정상규 집사에게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는지 이 영상과 녹취물을 좀 입수해서 여러분께 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닌데 사실처럼 이렇게 하시면 아저씨가 우리는 가보는 것이고요. 뉴스인들이랑 가까우세요? 아니 오마이뉴스 이런 쪽에서 혹시 뭐 이야기를 부르셔서 나오신 건 아니에요? 꼭 그거 같아요. 아니 기자의 팩트를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야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그걸 하더라고요.
당신 말씀에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당신을 뻔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눈물 흘리면서 비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 벌어지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 동영상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김정은 목사님이 연구하시라고 같이 그 자리에 없었냐고요.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큰 죄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세리나 죄인들하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도 죄인 중에 죄인이겠습니다. 그분에게는 예수가 안 필요합니까? 그 예수를 전하시는 거였어요? 평생 그분은 마서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죠. 예. 어쨌든 근데 그러면 아니 그런 용감한 용기가 있으세요? 당신한테는? 집사님한테 그런 용기가 있어요? 네. 권력자들 앞에 가서 당신 잘못했고 예수 만나야 정말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 하죠. 그럼요. 그런 주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진리를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뭐 이렇게 해명을 하셨다고 하나. 근데 네. 늘 이렇게 해명합니다. 이게 좀 불의한 독재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 만나러 가면요, 뭐 사람들이 막 질타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전도하러 가서 만나는 거다. 세상 그 어떤 악인도 만나는 사람이 목사 아니냐. 참 흥미롭게도요. 이런 말씀을 누가 또 비슷하게 하셨냐면은 네. 그 문익환 목사님의 어머니 김신묵 권사님. 네. 문 목사님이 89년에 이제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김일성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말하자면은 적의 괴수를 만날 수 있느냐? 뭐 그러면서 반갑게 끌어안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니까 김신묵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가 김일성을 끌어안지 않으면 누가 끌어안느냐? 예. 근데 문익환 목사님의 이 경우하고 김장환 목사의 이 경우는 다르죠. 그 문익환 목사는 만나가지고 김일성 주석한테 이제 분단 끝장내자. 더 이상 반목하지 말고 민족의 새날을 열어보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 체제 공고히 잘 갖춰가지고 내가 여기서 왕인데 분단을 해체하자는 건 뭐예요? 당신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김장한 목사가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다. 지금까지 하여간 뭐 불의한 지도자 만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래 신자신데 이분은 왜 만나신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명박 씨 보고 네. 당신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다고 바로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리어 이명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고난에 비유하면서 이명박의 옥살이를 비유했어요. 네. 김장환 목사는 이 전 대통령 검찰 구형이 내려진 직후였던 지난해 9월 극동방송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 중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위로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기에 20년 구형을 받게 되나. 그래서 누가서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쭉 읽어드리면서 그래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을 받으셨는데 장로님은 20년 정도 구형을 받았으니까 용기 잃지 마세요. 한기봉 사장이 그런 말 한 모양인데 한기봉 씨, 어떻게 그 논리를 좀 개발해봐요. 맨날 똑같은 논리를 우려 먹습니까? 그 사람들이 코웃음 맞히는 그 논리를 얘기해봐야 뭐 몇이나. 내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어요. 우리 한기봉 씨, 제발 좀 당신의 그런 임기응변에 세상이 다 속아 넘어갈 거라는 착각은 버리라고. 그러니까 빨리 사과문을 게재하셨어도 이게 빠를걸요? 네. 빨리 사과하는 게 나을걸요? 제가 분명히 언급합니다. 지금 하셔도 이미 너무 늦었죠. 빨리 하셔야 되는데. 네. 폼도 많이 구겨지죠. 폼도 그렇죠. 많이 구겨지죠. 예.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김장환 목사의 위상은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게 뭐, 사실 예. 세상 모든 리더가 김장환 목사를 부러워해요. 네.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안 부러워할까? 세상 모든 독재자가 아마 김장환 목사를 좋아할 겁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소개하기 너무 모자람이 있습니다. 지배자. 네. 지배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분과 극동방송의 그 관계사를 따지면요. 네. 1973년부터 극동방송의 책임자였습니다. 네. 물론 1973년에 극동방송 사장은 아니었고요. 73년에 극동방송이 지금은 한 회사지만 네. 예전에는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이라고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그쵸. 아세아 방송이 나중에 제주 극동방송이 돼서 극동방송의 지역 방송이 됐습니다만은 네. 1973년 아세아 방송 사장을 맡습니다. 그때 국장이라는 직함이었는데 이 아세아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방송이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방송이었고 오키나와에서 쏘면서 그 이 북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 매체가 쓰여졌는데 네. 그러다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아마 일부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 송신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제주도로 옮겨왔는데 제주도 대한민국 영토에 송신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방송국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CBS가 있고요. 또 극동방송이 있는 상황에서 아세아 방송까지 이거는 권력자가 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김종필 씨는 아마 이런 비유를 썼대요. 뭐 방송국을 하나 더 허락한다는 것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어요. 예, 왔어요 제주도에. 왜 그랬겠습니까? 김장한 목사라는 그 목사 개인 때문일까요? 아니죠. 김장한 목사 배후에 있는 미국, 미국의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다가 1977년에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이 합쳐집니다. 1977년 굉장히 훌륭한 분이 태어난 해예요. 네. 제가 태어났어요. 혹시 뭐 네. 이렇게 뭐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근데 이미 극동방송은 77년에 그 이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영난도 있었지만은 극동방송의 구원파가 침투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권신찬, 유병헌 이런 사람들이 극동방송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휘청휘청 거릴 때 김장한 목사가 이제 아세아 방송을 맡으면서 극동방송까지 맡으면서 이렇게 경영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1973년부터 지금까지 극동방송 절대 지배자,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73년이면 벌써 이제 한 5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50년 가까이 방송사의 대표 책임자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장한 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역대급인데다가 거의 이 정도면 불사조 아닌가 불사조죠. 싶은데. 예. 네. 총통이라고 해도 아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아 근데 뭐 그래도 경영이라도 잘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오래 하실 수 그렇죠. 있었나라는 지금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이 3천억이 넘죠. 네. 예, 4천억은 못 됐는데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파악된 것, 파악되지 않은 것까지 해서 부동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출연자들한테는 출연료를 주지 않습니다. 네. 한기봉 씨가 그런 표현 썼다면서요. 극동방송 사장 한기봉 씨가. 바지 사장인데 그 사람 얘기로는 재능 기부다. 재능 기부로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재능 거죠. 기부. 야, 참. 그래요. 이 20대들을 절망케 하는 재능 기부라는 그 표현이 스스럼 없이 나왔군요. 네. 방송사 사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재능 기부라. 열정페이 아닌가요? 사장님도 재능 기부 좀 하시지. 그 얘기 제 얘기예요. 네. 물론 저도 참 이 부분에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도 재직 중에는 수많은 어떤 우리 협력자들, 동역자분들, 그분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제가 대놓고 저항하지 못했어요. 이 점은 제가 깊이 사과드리고 마음의 짐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재능 기부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도 다 재능 기부하시지 뭐. 이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은 월급 다 받아가면서 남한테는 재능 기부를 요구합니까? 심지어 방송 진행하는 사람한테까지 재능 기부를 요구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어불성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장한 목사 체제의 그런 안정적인 경영, 그 배후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의 희생, 그리고 정말 날품 팔아서 후원금 보내시는 분들의 이 신앙심 어린 그런 헌신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고마워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왕적 리더십을 갖춘 김장한 목사가 그냥 뭐 이제 전두환 씨를 만난 게 그냥 뭐
혼자만의 일탈이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제왕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이 극동방송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간다는 게 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김장환의 생각이 극동방송의 생각이에요. 통상 방송사 사장이 또 방송사 최고 책임자가 누가 되건 간에 그 방송의 제작의 자율성은 제작진에게 부여함이 맞는데 물론 세세한 뭐 선고까지 다 관여하진 않지만은 김 목사 눈밖에 난 사람이 방송에 나온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네. 심지어는 어처구니 없는 원칙도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이혼한 사람 음악은 틀지 말아라. 이혼한 사람은. 그거는 제가 과거에 네. 몸담았던 방송사에서도 이혼하신 분은 인터뷰 못 가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김 목사에게 무릎을 꿇으면은 용서받고. 예. 어떻게 이혼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걸 감싸 개인 사직을 왜 그 네, 신경을 그렇죠. 써요?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심지어 예전엔 대학원도 못 다니겠어요. 지금은 다니는 아니 것 같은데. 더 배우겠다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 그래서. 배워가지고 머리 똑똑해지면 노조 만들까 봐 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데요. 그 김사환 목사님 교회에서 교인들 성경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유사한 거네요. 성경을 연구하면은 또 목사한테 더 대들 수가 있으니까. 또 성경은 그만큼 저항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단체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랑 굉장히 좀 친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대형 교회에서는 우리를 진짜 안 부른대요.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주도권은 담임 목사가 갖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루터가 타파하려고 했던 성서 해석 그 독점을 하려는 가톨릭 교회의 그 진면모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자, 김장환 목사의 생각과 사고가 방송에 녹아든 어떤 사례들 좀 조사해 오셨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 목사의 그 생각과 심지어는 노래 취향까지도 이거는 그대로 방송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네. 7대3 원칙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7대3이요? 찬송가는 70%, 복음성가는 30%인데 복음성가도 이제 굉장히 클래시컬한 풍의 음악 그리고 허용 가능한 음악 할라. 예컨대 이제 뭐 갑자기 드럼이 세게 들어간다든지 뭐 전자기타가 세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건 또 이제 불가가 되는. 그 심지어는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김 목사에게 눈밖에 난 가수들은 아예 선곡이 배제되는. 송정민 씨가 대표적인 경우고 제가 그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박종호 씨도 지금 배제가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 없었다고 또 그렇게 슬쩍 또 입장을 정리하던데. 네, 사실 저는 7대3 하면 7대3 가르마밖에 모르는데 선곡을 7대3으로 네, 놀랍습니다. 그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방송 듣다 보면은 아니 뜬금없이 이게 좀 분위기 맞지 않는 찬송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위에서의 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네. 예. 자, 뭐 그거는 뭐 기본이고요. 기가 막힌 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97년 네. 한 22년 전 일인데 네. 11월 30일 그때 추수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네.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극동방송이 이 추수감사 예배 실황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생중계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대선을 한 20여일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97년 네. 11월 30일이면 네.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의 부인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네. 난리가 났었어요. 실황 극동방송. 중에 나온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극동방송은 당시에 심의당국으로부터 굉장히 거센 추궁을 받았을 텐데 무슨 논리로 돌파했을까? 생방송 중에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김장환 목사가 담임 목사인 수원중앙침례교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마이크 잡고 발언하라고 시킨 사람도 김장환 목사였습니다. 뭐겠어요? 생방송 중에 발생된 돌발 사고? 아니 사장이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요. 사장이 나와가지고 인사 말씀하시라는데 사장은 또 이 실황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회창 씨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김장환 목사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좀 항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극동방송의 그 직원은 아니었고 자원봉사자였는데 주일에 그 인포메이션에서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전화가 쏟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감한 시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회창 부인 마이크에 세워가지고 인사하게 만드는. 이거는 명백하게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거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정말 있어 보이는데 예. 아무런 뭐 그걸 안 받으신 추후 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당시에는 이렇게 선거 관계 규정들이 엄격하진 않았으니까 그 직선제 개헌 이후 그 세 번째 선거였거든요. 예. 지금 같으면 뭐 정말 국동방송의 항의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을 사안인 건데 이거는 또 네. 심의당국이 가만 넘길 수 없는 사안이고요. 가만히 네. 넘길 수 없는 사안이고요. 자, 그리고 2003년 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김대중 후보에 이어서 노무현 후보, 김장한 목사의 지배력이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었죠. 2003년 1월 11일에 극동방송이 보수 집회, 네. 서울시청 앞에서의 보수단체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네. 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촛불 집회, 검찰 개혁 집회를 만약에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 방송한다고 쳐보세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물론 현장에 누구 리포터가 나가서 현장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취재할 수는 있고 리포트할 수는 있어도 그 실황을 그대로 중계할 수 있나요? 사실 방송국들이 그런 선택을 하긴 쉽지 않죠. 그런데 네. 극동방송은 이렇게 극우단체 집회를 생중계해 버렸어요. 거의 정광훈 집회를 마치 그렇죠. 너하라 네. TV처럼. 네. 노아라 TV. 노아라 TV. 아, 노아라 네. TV. 노아라 TV 원조예요. 예. 극동방송의 이 집회 실황은. 네. 심지어 CTS도 중계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네. 자, 이 자리는 뭐 극우단체들이 나타나서 인공기 불태우고 성조기 흔드는 장관이 연출됐고 물론 네. 극동방송이 TV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월간조선에 사이버와 광화문을 점령하라 이런 문구로 장식된 호에도 뿌려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단체들의 그런 전담 배포도 있었고요. 네. 이 실황을 극동방송이 생중계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장들이 대부분 이제 기도회로 포장이 되니까 이제 그런 핑계를 댈 것 같긴 합니다. 심지어 그 정광훈 씨도 자신의 집회가 갖는 불법성에 대해서 종교단체 집회다 예배다 왜 시비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뭐 찬송가라든지 복음성가가 많이 울려 퍼지죠.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2003년 3월 2일 주일 예배 때는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 이 사람이 철없는 사람이 대통령에 앉아있을 5년간이 너무나 불안하다 라는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실황 생중계되면 극동방송에게 책임을 물릴 수는 없죠. 김장한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이 설교는요. 파일이 왔어요. PD에 한번 그 편집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거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뭐가 나갈지 모르고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황을 극동방송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이 아니라 나중에 파일을 받아서 이제 틀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는 세문안교회가 극동방송에 설교를 하지 않던 정기 설교 방송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 일부러 그걸 구했다는 일부러 거예요? 구해서 내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네. 네. 그 밖에도 뭐 극동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무려 5번 연단에 섰습니다. 네. 50회 강연을 했는데 5번. 네. 10분의 1이 바로 황교안의 부대였던 거예요. 그 밖에 이명박, 이회창, 정홍원, 정운찬, 김왕식, 김무성, 황장엽, 김장수 그리고 이용훈, 정세균. 정세균 의장도 슬쩍 들어갔네요. 네. 정세균 총리 후보자도 슬쩍 이름을 올렸군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다 용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방송 진행을 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이건 또 전국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요즘도 나가나요? 그럼?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예. 5년 전쯤에 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연초에 나왔는데 2014년 초에 그때 우리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이제 모색하던 그런 때였죠. 이때 나오게 해가지고 발언하게 했습니다. 근데 남경필 이 교회 집사예요. 김장한 목사 교회 집사예요. 예. 네. 이 양반하고 얘기 나누면서 김 목사가 그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수원기독초등학교 귀족 학교로 불리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나오면서 자기한테 목사님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될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자기에게 친한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세를 이렇게 과시하는 자리로 방송을 이용했던 측면이 있고요. 네. 결정적인 거 2004년 5월에 가정의 달 특집으로 휴먼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는데 네. 주인공이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입니다. 또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걸 내보냈다는 게 참. 야, 이 발상이 진짜. 네, 그도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요. 정광훈도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이건 최소한 김장한 목사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 목사의 멘탈리티를 반영한 편성 아래서 나온 것이고 김 목사가 이걸 막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방송사에서 기획을 하면 보통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회의를 거치고 정말 이 인물이 합당한, 특히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제작할 때는 회의를 많이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정말 누구도 말리지 않았을까, 정말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네, 네, 뭐 결국 그냥- 실무진들이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소속돼 있던 방송사에서도 그 사실 이제 그 이사장인 목사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분이 설교에서 서서평 선교사와 관련해서 연초에 한번 언급했다가 저희가 그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극동방송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김 목사하고 그 저기 김 목사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이 네. 바로 내려와서 방송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오신 김에 방송 한번 출연하셔야지 이러면서 네. 방송을 하신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하여간 김장한 목사 관련해서 5.18 문제는 저희 평화나무가 집요하게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 정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김장환, 전두환 두 사람의 그 친분 관계, 우정 관계,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인 극동방송의 회장, 절대 지배자 김장환 목사가 또 한국교회 원로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김장환 목사가 역사적 정의에 반하게 살인마의 편에 선다? 살인마에게 전도라는 미명 아래 회합을 계속 갖는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위상 추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따져보고요.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전두환 요청을 받아서 광주에 내려갔다. 이건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네. 광주에서의 그 상황에서 김 목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결국에는 비참한 사륙극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혹시 김장한 목사가 광주의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동태를 파악해서 전두환에게 진압작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건넨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의심을 갖고 진실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런 각하 이러면서 12.12 행사 때 잘 불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은 딴 핑계 대고 안 가야 되는데 가서 시시덕거리고 같이 놀았단 말이죠. 이 역사와 민주주의와 국민을 그야말로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두환의 벗 극동방송이라는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해서 원하시는 시민들과 교인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극동방송의 김장환 회장의 5.18 당시의 역사적 행보 그리고 역사 인식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통상적으로 만약에 CBS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벌써 노조에서 성명 나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조용하신 것도 사실 좀 유감스럽습니다. 극동방송 노조 없어요. 그러니까요.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80년대 말에 그냥 바로 무참히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파악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저지가 됐죠. 예.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끝까지 한번 이 사안을 가지고는 좀 더 행동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목사가 사장으로 임명한 한기봉 씨도 네. 우리한테 노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예. 제가 그 두 귀로 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생각이 아마 달라지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겠으니까 본래의 모습이 지금 나오시는 거겠죠. 예, 네. 예. 아쉽습니다. 네, 2부 마무리하고요. 저희 3부에서 뵙겠습니다. 로 왔습니다. 3부 주제는 우리 김디모 대목사님 좀 전해주시죠. 예. 네. 그 최근 뉴라이트의 이제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진홍 목사가 정광훈을 사사로 이렇게 추앙하면서 사사기의 사사로. 예. 예. 대단합니다. 지지 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이게 참 여러 사람 망가지는 걸 네. 이걸 봐야 되니. 아이고, 전 예. 진짜 이 김진홍 목사 보면서 네. 60세, 뭐 65세, 최장 65세, 네. 가급적이면 60세 이후로는 투표도 행사하지 않고 아예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회에 공해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예전에- 장담하지는 마세요. 네, 예전에 그 네. 정동영 네. 의원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가 큰일 날 뻔하신 적이 있었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예. 아 스스로. 네. 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아, 거예요. 예. 내가. 아니, 딴 분들이 하고, 딴 분들이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제지를 하고. 근데 왜 이사장님께서는 원로로 남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쓴소리를 아니, 정말 아니에요. 네. 예, 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요. 정말 뭐 이만열 교수님 같이 이렇게 역사의식이 확고하신 분, 이런 어른들은 뭐 100살, 200살 돼도 말씀하셔야 되겠지만은, 난 참 김진홍 씨 보면서, 저렇게 늙으면 어떡하나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차라리 60세 이후로는 투표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살자. 이게 내가 이 사회에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점점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좀 없는 시점에서는 예. 그래도 좀 쓴소리도 하고 옳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이렇게 생각이 이사장님은 듭니다. 네. 곱게 늙으실 것 같다는. 아니, 그거 나한테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혹시 저 같은 또 만약에 잘못되신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곱게 늙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전광훈 빤스가 사사라고? 이거 나 참. 근데 그 김진홍 목사가 이제 정광훈 씨를 두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대의 사사라고 했는데 관련 영상부터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내가 가서 수고하신다고 격려를 했지요. 그 정광훈 목사께서 나한테 마이크 한번 잡아주십시오 하길래 나 거기까지는 아니고 오늘은 내가 격려차 온 거라 하고 왔는데 그거는 또 참 그 나라 위한 에너지가 넘치더만. 그 사람 참 그 애국자더만. 그 내가 격려하면서 말한 거는 구약성의 사사의 사사. 그 사람이 뭐 정치하려고 하겠어요? 뭐 권력을 담하겠어요? 이 시대의 사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다는 의도는 내가 짐작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지. 응? 그거는 이제 자기가 솔직하게, 내 말이 좀 오버했습니다. 하나님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인데. 목사님, 근데 사사가 뭐예요? 예, 사사가 네.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네. 그 다윗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네. 선지자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사무엘도 이제 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 사사로요. 그래서 그 왕조에서 사울왕한테 기름을 붓고 나서 기름 붓는 그 의식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왕조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그 왕조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사기 맨 끝에 구약 성경의 하나인 사사기 맨 끝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은 김진홍 목사가 이런 사사에 빗대서 이야기한 그 기본적 베이스는 뭐냐면요. 네. 사사는 왕조가 들어서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그때 다스렸던 일종의 재판관 같은 네.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정권을 이제 왕조, 그러니까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를 딱 깔고 네. 이 혼란의 시대에 네. 사사와 같은 인물로서 지금 이 개신교계 지도자로서 한국의 지도자로서 지금 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딱 평하기 위해서 사사라는 그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자 왕이자 뭐 이렇다는 얘기인 거. 왕급은 아니고요. 네, 왕급은 왕이 아닌데 없던 시대에 어쨌든 왕이 없던 지도자. 시대의 지도자. 혼란의 시대의 지도자. 집단 지도 체제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예. 너무나도 놀라운 발언을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귀가 잘못됐나 싶은 정도의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주장이 가능하신 겁니까? 한때는 빈민선교의 대부셨던 분이. 네. 아니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집권을 돕는 뉴라이트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뉴라이트가 이명박 정권 때 힘을 받을 줄 알았는데 쇠락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나쁜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대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당하고 또 교회 내부의 분쟁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거의 뭐 후임 담임 목사와 이전 투구식으로 싸움을 벌여가지고 상처를 입었고 폭행도 당했어요. 네. 만신창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온전치 못한 그런 자기를 둘러싼 이런 환경 속에서 전광훈이 사사로 보이는 어떤 판단력의 중병이 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병이 드셨다고 하는데 이 김진동 목사가 신무하는 교회에 가면 그 치유방이라고 해서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 좀 계속 계셔야 되지 않? 치유를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교회 찜질방도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진동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제 유튜브 채널 사회자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단 운운하고 이단 정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김진동 목사께서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다. 그리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의 저희가 수상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세를 가지고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야말로 쓸데없는 소리지. 그 2단 3단 들어갈 거 없어요. 응? 그 사람이 실수한 건 실수고 그 사람이 막 애국 운동 해보려고 열이 막 끓어오르더만. 열이 끌어올라다가 마을에 엇박자가 난 거이지 뭐 2단이니 간 사람들은 저희가 수상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견제시켜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대중이 동원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세를 가지고 제어해야지요. 제재해야지요. 그런 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교단들의 대처가 있기는 한가 보죠. 예, 정광훈 씨가 이제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장 협의회에서요. 네. 올해 교단 총회를 앞두고 정광훈 씨를 2단 옹호자로 규정해 줄 것을 각 교단에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씨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오남용해서 네.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씨를 이 사랑하는 교회 네. 본인 마음대로 이단 해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전 씨가 소속된 교단이었던 예장 백석 총회에서는 전 씨를 면직 제명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놨고요. 네, 올해 8월에 했죠. 그 예장 합동과 고시는요. 한기총과 전 대표회장의 이단성을 1년간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키로 한 조치를 취했고요. 이거 제가 봐도 되게 예.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이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단 예장 합시는 네. 이 정광훈에 대해서 논란은 그의 정치적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 이 대회에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네.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너무 우픈 얘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교단들이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닌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이 교단들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전에 우리 평화나무가 네. 최홍준 목사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예, 최홍준 목사가 했던 말이 그의 시국과는 동의하지만 그 신성모독 발언, 그것도 실수라고 합니다. 예, 신성모독 발언에 대해서는 뭐 말끝을 흐렸어요. 예. 네, 그게 그렇게 말했다면 신성모독은 정말 맞는데 자기가 앞뒤 문맥을 다 보지 못해서 뭐라고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뒤 다 보셔도 신성모독입니다. 예. 최홍준 목사님. 이게 정서가 이런 것 같아요. 시국과는 자기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을 실어줬는데 지금 정광훈의 그 발언은 이 사람 잘 나가다가
삐끗했네, 실수했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전광훈에 대해서. 이러니까 한국교회는 병든 상태입니다. 이게 교회 전체로 볼 때도 저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게 대부분 원로 목사들, 1세대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로 목사님들이 이게 정광훈 씨 편을 드는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정광훈 씨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원로 목사님의 한마디에 아, 정광훈 씨가 괜찮은 사람인가? 또 이렇게 또 기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정광훈 그 씨를 네. 그 개신교계의 트럼프 현상과 좀 비슷하다라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요. 맨 처음에 그 트럼프가 그 나왔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귀뚱으로 여겼습니다. 네. 어떻게 무슨 뭐 저게 되겠냐. 근데 점점 분위기가 여세가 몰리더니 무시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잖아요. 생각도 못했죠, 정말. 예. 네. 맨 처음에 이 정광훈 빤스 목사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게 뭐 되겠냐, 저게 뭐 결집이 되고 장기화 되겠냐 하고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손잡고 합세하고 가세하면서 네. 심지어 그 최근에 그 자한당에서 국회에서 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너무 제가 그 JTBC 그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혔던 네. 게 정광훈 추종자들이 거기 갔다는 전황이 비춰집니다. 네, 그 저희 평화나무도 기사를 썼는데 못 보셨군요. 아, 그걸 봤습니다. 네. 예. 황교안 대표가 말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더라고요. 거기 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거의 손 놓고 있거나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그 정광훈 씨의 세력이 상당히 커진 상태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무르익으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그 원로들이나 굵직굵직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도 좀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이제 와서 좀 숟가락 얹는 식으로. 그것도 그렇고요. 예.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정광훈 씨와 더 이렇게 뭔가 숟가락 얹는 분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정말 정광훈 씨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 좀 전망을 두 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방님의 희망적인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 강제 수사를 받아야죠. 네. 예,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임박한 상태가 아닌가 싶고 정광훈 씨가 구속됐다고 해서 두둔하기에는 너무나 불법성이 뚜렷해가지고 두둔 쉽지 않을 겁니다. 몇몇 정말 이 통제가 안 되는 자들의 이런 폭력적 저항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공권력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죠. 네, 국가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둔다면 총선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경찰과 검찰에 뭐 특별히 정광훈을 혼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에 따른 법리에 따른 처분을 기대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녹화를 하며 오면서도 네. 그 한 분의 집사님과 그 상담 전화를 하게 됐는데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인들을 데리고 광화문을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빤스 집회에 참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을 동원해서? 예, 동원해 가지고요. 그거는 저희한테 빨리 속히 제보를 주십시오. 그리고 네. 그 안동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그 경북에서 여기까지 주말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일전에 그 서울 동남로에 그 네. 김수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명성교회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좀 감사한 지점이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지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친명성과 반명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 드러났다는 거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그렇죠. 알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또 이 정광훈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친빤스, 반빤스가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누가 똑같이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누가 가짜와 거짓에 서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에 이렇게 애매하거나 이제 확인하기 어려울 분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명확해졌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정강훈과 정강훈 추종 세력들이 여기에 올인을 해서 발악을 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우리 진리 가운데 서 있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이 요즘 저 깨시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깨교인 분들께서 맹활약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네. 평화나무에서 또 이 선거인단 이 불법 선거를 하는 교회들을 감시하는 그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 다들 감시단. 네. 다들 평화나무에 대한 그 호감도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다 정강훈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탄해하는데 이 평화나무에서 구체적인 이 실천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카이로스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